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 딱 됐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래도 기존에는 좀 짠물 배당이었는데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연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으로 이제 자주 나눠서 주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대선 후보들도 배당으로 또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끔 제3의 월급이 될 수 있게끔 세제 혜택이라든지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또 이후에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예림님, 저는 여당 야당 다 필요 없습니다. 배당이 좋아요. 그리고 3003님, 저는 출자금을 넣어서 배당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뭐 조합이라든지 비상장 기업에서도 또 이렇게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죠. 안명성님, 삼성전자 주주로 주가로는 마이너스고요. 그나마 배당은 분기마다 주네요. 딱 소주 한 잔 간만큼 이렇게. 네. 김준호님, 동학개미인데요. 배당이 너무 소액이에요. 좀 더 미국 시장처럼 배당금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사실 뭐 미국에서도 배당금 자체를 많이 주는 기업들이 많다라기보다는 배당 성장주라고 해서 올해 배당보다 내년에 더 많이 주고 또 그거를 십수년째 혹은 수십 년째 배당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6692님이 아침에 삼성페이 결제하는데 갑자기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SK 유심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삼성페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한 6시 반, 7시경부터 계속해서 좀 오류가 나고 있다고 하죠. 저도 계속해서 지금 기사를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삼성페이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원인 파악을 하고 있고 복구 중에 있다라는 소식까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현재까지 한번 보면은요.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0.32% 오른 2706, 코스닥은 0.6% 오른 738.8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 올라서 56,800원까지, 하이닉스는 1.59% 오른 20만 7천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KB금융이 2.5%, 신한지주도 2.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조선, 방산주가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역시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계속해서 또 미국에서 법원마다 또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참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는 내일 대선 이후에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정책 관련 수혜주들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개미스쿨 시간,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세 이야기부터 좀 해야겠죠. 이게 참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미중 간의 관세 유예, 사실 이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제네바 합의라고도 했었고 큰 틀의 합의는 아닙니다만 일단 유예하고 협상을 이어가자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네. 이게 뭔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정말 뭐 그 여러 가지 펜타닐 관세 20% 네. 그리고 상호 관세 10%를 추가해서 기존에 있었던 관세 23%에 합쳐서 대중 관세 53%를 부과한다라는 게 지난번 2주 전 합의 내용이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상호 시장을 개방한다든가 그리고 이면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짐작하는 건 마라라고 협정, 다시 말씀드려서 제2차 플라자 합의라고 불리는 중국 위엔나의 어떤 강세 조정을 통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정책, 그리고 또 미국의 채권, 뭐 영구채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일단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다시 사주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네. 협상 테이블에 쭉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온 건 없고요. 또 그게 나온다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서로가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뭘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을 텐데 그게 벌써 나온다라는 건 협상용 카드이거나 또는 블러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밈이 타코라고. 타코. 예, 뭘 먹는 타코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의 약자인데요. 항상 무슨 문제가 터지면 트럼프는 도망간다. 예, 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되게 윽박지르듯이 상대를 압박하다가 하지만 뭐 거의 지금 EU한테도 이번에 50% 상계 관세 부과하겠다고 흘러대다가 예. 바로 다음 날 또 7월 3일까지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블러핑이 심하지 않냐. 물론 이제 이걸 협상의 전략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선 상대에게 아주 크게 세게 좀 이렇게 아주 상대가 놀랄 만한 어떤 딜을 주고 협상안을 준 다음에 상대가 놀라서 또는 막 당황할 때 깎아줌으로써 낮춰줌으로써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협상 전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시장의 참가자겠죠.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못 믿겠다. 네. 저 사람 뭐 맨날 말이 달라지고 저거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딩하면 우리는 큰일 난다. 자,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숫자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요? 예, 지난 주말 발표됐던 미국의 1분기 GDP 개정치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거기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마이너스 0.2% 성장이 나왔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무역 적자가 GDP의 마이너스 4.9%.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한 명 뽑아놓고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냐? 4월 달부터 우리 4월 2일 날 큰 그 종이판 하나 들고 와서 네. 한국 25% 적어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 나라들 다 관세 매겼던 거. 예, 그 관세 전에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사재기를 했습니다. 관세 시행되기 전에 막 빠르게 수입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딴 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또 상호 맞보복이 예상되는 나라는 이제 미국에서 또 물건도 수입하고. 자, 이런 식으로 수입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장률의 하락분이 마이너스 4.9%. 너무 많이 사서. 예, 너무 많이 적자가 사서 커졌다. 그러면 이제 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왜 마이너스 0.2%밖에 성장률이 안 떨어졌나요? 했더니 기업 재고가 3% 늘었습니다. 재고 효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라는 게 결국은 우리 이제 GDP 개정이라는 건 이게 회계니까. 네. 딴 나라로부터 우리가 물건을 너무 많이 사와서 적자가 커지면 GDP에 마이너스. 근데 그걸 가지고 창고에다 옮겨 놓으면 플러스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참 숫자라는 게. 그래서 대통령 한 명 이렇게 뽑아서 이 사람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순간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경제가 2.8% 성장했었는데 이걸 한 방에 3%를 일단 날렸고 그 날린 이유를 살펴봤더니 사재기였다. 물론 이게 아주 일시적인 왜곡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 할 거다. 이 사람은 정말 할 거야 하고서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이제 4월달 이제 무역 수지 통계가 5월 5일날 죄송합니다. 6월 5일날 발표가 되는데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또 흑자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3월까지 막 땡겨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수입을 너무 심하게 과하게 그리고 창고가 터져나가게 수입했기 때문에. 근데 4월 수입은 그럼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흑자가 나지 않겠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난 승리했다라고 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게 거의 한 2개월치 가지고 큰 마이너스 큰 플러스입니다만. 예, 근데 이제 이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자기의 승리 선언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제 분석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나가던 경제를 일부러 망가뜨리는 듯한 행동에 불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섣부른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통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미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참 좋은 거죠. 봐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 아니냐. 그리고 그런데 내용은- 난 또 1월 말에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예. 2분기 성장률이 내 건데 2분기 성장률은 제가 봤을 때 또 한 플러스 한 3-4%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로 인해 발생했던 GDP 성장률 마이너스 4.9%가 2분기에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또 전기 대비 전기 대비 성장률이 그러면은 엄청 잘 나올 겁니다. 기저효과도 생기고. 그러면서 승리 선언을 하겠죠. 거봐라 내가 이렇게 예, 잘하잖아. 7월 말에 아마 하실 겁니다.
자, 이게 요 일종의 예언. 예, 이게 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협상을 저렇게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경제를 정말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하면 늘 되감기 버튼을 눌러주더라. 되감기 버튼이요. 이제 옛날 사람이 떠오르는 카세트 테이프에 되감기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직전곡 다시 들려주기. 그렇죠. 예, 이런 식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해진 거죠. 그 되감기 버튼이라면 대표적인 게 관세에서 뭔가 양보하는 듯. 양보하는 듯한 뭐 얼마 전에 우리 그 4월 14일이었나 13일이었나 아무튼 미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이 특히 마이너스 23% 폭락한 그때쯤 돼서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선언했던 그때 같은 되감기 버튼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근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뭐 중국 측에다가 145%까지 매기려고 했었던 관세 이거를 50몇 %까지 낮춘다 이러면 또 환호하는 게 또 시장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또 많이 떨어졌었다라는 전자에. 그만큼 이제 충격이 컸고 그 충격이 큰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이라도 경제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공포를 완화시켜주면서 해주는 게 이제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거죠. 예, 그 이제 인질극의 피해자들이 인질범들에게 동조되는. 예,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아주 나쁘게 해주다.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군주는 아주 못된 행동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풀어줘도 국민들은 그를 좋아하고 그가 친절하다고 느낄 것이다. 처음부터 잘해주면 안 된다. 이 전략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 그의 지지자들은 와 성군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 국외의 관측자들 입장에서 볼 때 참 레벨이 낮네. 왜냐하면 경제를 저렇게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경제를 저렇게 망가뜨려 가면서 자신의 저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결국은 그게 파퓰리즘인 거죠. 근데 이게 참 포퓰리즘이기는 합니다만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게 7월 8일 이제 한 달 한 30일 6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또 되감기 버튼을 누르기에는 물론 이제 스카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때 또 유예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많지 않다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유예가 거의 확실하다. 유예의 유예. 예, 한 번 더 유예. 왜 이러냐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FTA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00년대 중반 우리 경제 한미 FTA를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데가 한 4년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예, 그래서 2010년인가 아마 재협상까지 해서 통과됐죠.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당시에 최루탄도 터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필요한 게 그 양국 간의 관세를 0으로 만들면서 예외 조항 만들자라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의회에서는 너네 행정부가 협상 잘못했어. 그렇죠. 이렇게. 또 정부도 바뀌었고 양쪽 정부가 다 바뀌었죠. 그렇죠. 그 과정을 돌이켜 보시면 반대로 이제 인상하는 거예요. 인상이요? 관세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동안 이익 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왜 이번에 문제가 되냐면 국회 가서 통과시켜라라는 게 미국 무역법원 지방법원의 판결이었고 항소심에서 그걸 오케이 잠깐 근데 이걸 여기서 스톱해버리면 경제에 너무 충격이 크니까 잠깐 계속 그 정책은 유지하되 빨리 대법원 가자. 한 개 항소법원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법원이라는 곳에서는 트럼프의 월권이다.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월권했다라고 하는데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아니다. 예정대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유예하자. 이 당신 판결이 옳은 것 같은데 이걸 여기서 바로 중단해버리면 지금 행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건 엄청나게 큰 혼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빨리 대법원에 넘기자. 이건 역시 본안은 아니었고 가처분 성격으로요. 예, 그런 식으로 옮긴 거죠. 그 의견에서 이미 다 나온 것처럼 미국 법원에서는 이거 위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위헌 같은데 여기서 스탑을 해버리면 경제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법원 만들 때까지 합헌이라든가 부분 합헌이라든가 이런 판결들 내린 일들이 대표적인 사례 하나 이야기하자면 서울의 공원 용지라고 지정해놓고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 금지시켰던 것들 이런 거 유예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결들을
스톱 이건 잘못했어 해버리는 순간 서울시가 그 재산상에 어마어마한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지금 서울시 내에 그런 데 되게 많거든. 공덕동 로타리에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식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요지 땅들을 다 공원 용지로 해서 재산권 행사 금지시켰던 것들을 이거 위헌 같아요라고는 하지만 그걸 즉각 실행을 못하는 게 그 어마어마한 돈, 그 어마어마한 시간에 되감기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니까 할 수 없이 시간 유예를 주고 그때까지 대책 마련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의회에 넘어가면 이거 트럼프 임기 중에 절대 통과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원에서 60석이 돼야만 반대편 정당의 그 강력한 저항,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기한에 걸친 발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사보타주를 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내고 그걸 통과를 시키는데 필요한 의석수가 60석인데 네. 공화당 53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발의 승리를 거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원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원에서 100석 중에 53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11월 선거까지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승리잖아요. 근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행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또 상호 관세를 또 이렇게 매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다른 수입업자는 법안을 쓰라는 거죠. 그럼 수입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금을 이제 내기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세사들한테 예. 르포를 취재한 기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외신에서 봤는데 다 낸대요. 일단 내고 환급받자로 간다. 안 내면 나중에 혹시나 잘못됐을 때 가산세 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중으로 세금을 낼지 모르지만 일단 더 내고 있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 아니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그쵸. 가산세가 또 지금 어마어마하니까. 또 우리나라 임기 지금 4달밖에 지금 1월에 임명됐거든요.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 4달 5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네. 그 케이스로 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내라는 대로 내고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환급받자. 예, 근데 그게 뭐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그래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왜? 다들 3월까지 열심히 사재기를 했거든요. 집이건 뭐 가정이건 기업이건 다 사재기를 했어요.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래서 쌓아놓고 이제 거기 또 미국은 러기지에 뭐 이렇게 해놨겠죠. 그 상황에서 4월에 돈도 안 쓰고 이제 5월부터 분위기 보고 있는데 다시 풀어주네 하고서 이제 조금 돈이 풀리는 정도. 그러면 이 관세 버튼은 계속해서 트럼프가 앞으로도 누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4년 내내 간다. 4년 내내. 예, 그리고 늘 후퇴할 거다. 지금 한 5개월째인데 이렇게 힘든데. 아니 그냥 적응하는 3년 수밖에 반이 더 없죠. 남았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보면 철강 관세 25%가 아니라 50%로 더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가 불만족인 걸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명분은 US 스틸이 미국에 남아 있는 건. 일본 기업한테 사지 말아라. 예, 이번에 아주 그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본 제철 이제 아주 거대한 기업이죠, 그죠? 네네. 일본 최고의 철강 회사인 일본 제철의 US 스틸을 허락은 해주는데 공장은 그냥 낭비기는. 그러니까 이게 또 말싸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US 스틸을 인수하는 거라고 하고 트럼프는 인수라기보다는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트너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은 뭘까요, 이거는? 아니, 물론 이제 인수죠? 공장을 일본으로 떠갈 수는 없는 거고 생산은 그럼- 계속 미국 내에서 하는 겁니다만.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구조조정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구조조정을 약하게 만들려면 네.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많이 붙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미국 내에서 생산을 더욱더 몰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영향을 저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철강 제품 수출이 이번 달에 지난달이죠. 25억 6천만 불을 수출을 했는데 이게 2024년 같은 달에 비해서 벌써 12%나 줄었다. 네. 물론 저는 이게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수출이 작년 한 해 동안 330억 불 엄청 큰 부문입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들을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한 관세율을 부과하게 되는 순간 추가적인 어떤 악영향들은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글로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만 당장 보더라도 건설 관련돼 있는 투자들이 위축되는 이유가 요새 시장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미국 국고금리 30년 국고금리 같은 게 한때 4%를 넘어 5%까지 갔잖아요. 네네네. 여기다가 보통 3%에서 2%의 가산금리를 붙이면 30년 만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됩니다. 거의 8%. 예, 7에서 8% 사이가 결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에 힘들죠. 내가 이 금리를 지금 고정으로 30년 내며 집을 산다? 무섭죠. 또 더 나가서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 집 팔고 더 좋은 집을 갈 거야 할 때 갈아탈 때 금리가 이 사람들은 2% 1%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네. 2020년에 받았다면 어허. 그러면 금리를 5% 이상 어쩌면 추가로. 6% 이상 더 추가로 물면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팔지도 않는. 그래서 최근 나오는 미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그 기존 주택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일종의 거래량 같은 거. 예, 그래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장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이제 트럼프 효과 중에 벌써 경제에 나타나는 첫 번째 악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 이전뿐만이 아니라 돈이 좀 덜 돌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가구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특히 미국 사람들 목공 좋아하니까 각종 홈디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들에 가서 각종 새집 관련된 인테리어 물품들도 구입하고 집도 수선하고 배관도 고칠 텐데 네.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중인 거죠. 여기에 관세까지 부과되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졌다. 원래 힘들었지만 좀 더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디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네. 그쪽이 지금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이제 거대한 강관, 동굴원관, 강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철강업체 입장에서 보면 예, 그게 지금 뭐 잘 되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또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또 그걸로는 너무 힘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 US 스틸 공장이 시카고부터 시작해서 피츠버그 쪽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도로나 뭐 이런 걸 타고 기차를 타고 알래스카로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해빙기에 아, 배에다가 아주 큰 강관을 싣고 바로 그 북극해로 직접 가는 게 훨씬 쌉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서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LA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가는 항구로 이동을 시키는 네네. 컨테이너선의 비용과 네. 그리고 대륙간 횡단 철도를 타고서 이동하는 비용의 차이를 계산한 보고서를 제가 2018년쯤에 19년쯤에 본 적이 있었는데 네. 3분의 1 가격입니다. 배로 옮기는 게 더 싸요? 예. 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는 대량. 한번 실을 때 내릴 때만 힘이 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배에 올려놓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 데 네네. 비해서 기차는 이렇게 큰 물건을 싣기 위해서는 조각도 내야 될 거고요. 더 나가서 가는 길에 기차가 수십일에 걸쳐서 가는 동안에 소모하게 되는 각종 에너지 비용이 말도 못하게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배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철강 관세 이거는 국익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인데 일단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 땅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 보내느냐, 미국에서 만들어서 육류로 보내느냐, 육로로 보내느냐, 이거는 또 그 관세가 또 얼마나 그 비용에서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계산 포인트가 되고요. 철강 공장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미국 서해안에 지어야 되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그 관련돼 있는 근로자를 뽑는 것부터 각종 그 철광석의 수송 항로 그리고 각 그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연관 기업들을 다 옮겨야 되는 문제라 만에 하나 우리가 철강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라면 최저 후보지는 미국의 동북부 지역이지 서남부 지역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나라 지금 제철 산업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 수출마저도 사실상 이렇게 또 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더 힘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준비하셨는데 앞에서 저희가 1부 때도 뉴스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수출도 많이 줄어가지고 이것도 참 염려가 됩니다. 일단 당장 보조금 이슈가 너무 큽니다. 전기차 같은 예, 경우에. 전기차 관련돼 있는 보조금 이슈가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법안 통과 이번에 됐죠. 그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불확실성 앞에 기업의 경영이라는 건 홀딩. 일단 미리 좀 보내놓고 그 다음은 눈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차가 엎드려서 그 수밖에 없으니 4월, 5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둔화되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이 지난 우리가 3월 달 같은 경우에 한
우리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잘하고 있는데 한 60억 불 정도 이상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4월에는 한 65억 불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좀 준화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전기차가 4월 달에 11억 불 이상 수출을 했었는데 네. 지난 5월에는 9억 불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정책에 연관을 너무나 많이 맺고 있어서 특히 그 바이든 시절 IRA 법안 인플레 감축법으로 네, 전기차 보조금 많이 수혜가 받을 수 많았었기 있는.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생각보다는 덜 타격이다라고 위안은 하지만 아무튼 충격은 피할 수 없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되감기 버튼의 영향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관세가 계속 높아지면 우리가 많이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미국의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예, 그 재밌는 통계가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네. 미국의 이제 4월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 이게 물건이 말이 어렵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계 동향 조사라고 분기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권 주면서 가계부 적어주세요라는 그런 통계가 가계 소비 지출 통계입니다. 네. 요걸 갖고 한국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통계죠.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 통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월간으로 나오는. 이해 월간으로 나오고 매월 말에 한 달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소비자 물가가 주목을 받고 그다음 이게 주목을 받는데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요거를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제일 중시하는 물가 지표라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 것보다 개인 소비 지출 PCE를 연준은 조금 더 중요하게 훨씬 더 본다는 거죠.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전월 대비해서 0.1% 와 너무 잘 나왔죠.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보면 물가가 2.1%에 그쳐서 이제 드디어 미국 중앙은행이 목표라는 2% 물가에 다 도달했으니 미국 중앙은행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부 세부 내용을 봤더니 네. 정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딱 나왔는데 바로 뭐냐면 비내구재 물가는 0.1% 하락. 이게 왜 그러냐면 요새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있어서 네. 휘발유 정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네. 당장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1,500원대 휘발유 판매를 하는 데를 볼 수가 있어서 기름값이 좀 낮아지긴 예, 했죠. 낮아졌죠. 지방에만 1,500원대를 보다가 저는 이제 출장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어. 광주, 부산에서 1,500원대 찍은 걸 보면서 와 싸다 그랬는데 서울도 이제 나온다. 그만큼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요 비내구재 물가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게 거의 안 오르는 물가가 바로 내구재. 그러니까 한 번 사면 6개월 이상 물건을 유지할 수 있는 물가를 우리는 내구재 물가라고 부르는데 이 내구재 물가가 전월 대비 0.5%.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 떨어진 덕분에 물가는 안정됐는데 자동차, 세탁기,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등등 이제 우리가 주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에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인 거죠. 이쪽 물가가 그 오랫동안에 걸친 물가 하락을 접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였거든요. 0.3이었는데 예전에요. 예, 그러니까 1년 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지난달 대비 플러스 0.5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근데 물가 오름세가 한 달 한 달의 변동은 큰데 제가 1월부터 말씀드리면 플러스 0.3, 0.4, 마이너스 0.1, 플러스 0.5. 갑자기 커졌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재기 징후. 왜냐면 이거 한번 사면 오래 가니까. 내구재라는 게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들 가장 최소 그중에 6개월. 비싼 건 뭐 자동차도 내구재로 예, 볼 수도 최소 있겠고. 6개월을 이상을 한번 사면 그래도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내구재라고 부르는데 듀러블 굿이라고 해서 이제 예. 말 그대로 튼튼하다. 뭐 가전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내구재가 더 비싼 거죠. 필수 소비재. 물가가 막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하나의 밑바탕. 왜냐하면 이라고 미국 사람들 뭐 그 식료품 가격은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싸니까 거기야 이제 뭐 멕시코산 제품이나 캐나다산 제품이 바로 수입되어 오는 그 지역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 지역을 제외한 이제 다른 지역은 결국은 내부에서 생산되는 왜냐하면 식료품 비싸니까 네. 오래 멀리 이동을 못 하니까 미국 내 생산이니까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데 이제 내구재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공장이나 그런 게 너무 많이 줄었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쪽 부분에서 높아지는 게 벌써 관측이 되고 있더라. 1월부터 관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의 물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멤버라면 금리 인하는 말도 안 되고 인상도 고려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6월 말에 분기에 한 번씩 발표되는 미 연준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이런 근원 물가의 상승률을 얼마를 예측했냐면 2.7을 불렀어요. 근데 아까 제가 2.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미 연준의 3월 달 보고서는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가 온다라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는 덜하니까 아직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더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물가 전망치는 너무 과했으니까 수정은 할 것 같은데 네. 크게 수정하지 않는다라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희 현재까지 또 들어와 있는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홍춘욱 박사와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 양성에도 관여한 정황이 나오자 교원 단체들이 교육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규제 개혁의 의견을 받아들여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산업안전규칙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 여파로 지난달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지난 3월보다 77% 증가한 93만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호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 이어갑니다. 대표님, 보통 왜 증시 격언 중에 5월에는 주식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집이 있었잖아요. 지난 5월에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거의 9%, S&P 500은 한 6% 정도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의 적응 중. 적응 중. 그 전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예, 그때 이제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까지 장중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9% 오른 거니까 사실 빠진 거 대비 뭐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죠. 없지만 투자자들이 이제 좀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EU에 대해서 관세 50% 부과 뭐 이런 거를 하면 처음에 화들짝 놀랐다가 예, 전에는 10% 빠질 거라면 그날은 한 2% 빠지다가 다음날 오르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밑에 있는 스태프들하고 의논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배드캅, 굿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와서 이렇게 막 못되게 하고 한 사람은 친절하게 해주면 친절한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자백하는 그렇죠. 속마음 얘기하고. 예, 그런 전략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님이 착한 경찰 역할을 아하.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베센트 재무장관님의 그 착한 역할도 요새는 약발이 별로 없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 보면 반복되니까. 예, 너무 반복되니까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B2. 이게 이제 신용. 예, 신용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줄었다고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증권사 가서 돈 빌려서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 통계가 있는데 우린 이런 통계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준도 달라지고 해서 네. 연장이 잘 안 되는데 미국은 요 통계가 한 30년째 나오는데 요 통계 보니까 8천억 불 정도를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원 정도. 예. 빚내서 예, 투자하는 것만. B2가 이제 그 정도 1,200조군요. 죄송합니다. 1,200조. 예, 1,200조 정도를 이제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지난 1월 초에 얼마까지 갔냐면 9,400억 불.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 아, 그러니까 많이 줄었던. 예, 아니 제일 많이 늘 때 한 방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정도가 늘었던 거죠. 그 대통령 취임 전후해서 작년 11월 막 트럼프 막 이야기 붕할 나오고 막 때 증시 올라갈 때. 예, 한 방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0조 가까이 되는 돈이 늘었다가 이게 이제 2월부터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3, 4월에 다시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8천조 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을지 뭐 짐작이 되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많이 빚내서 투자하다가 증시 많이 흔들리니까 그때 4월에 다 나가고. 청산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투자자들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뉴스거든요. 네. 왜냐하면 빚져서 돈이 막 들어온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뉴스고요. 빚이 털렸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가 매수를 누가 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6월에 그 사모펀드들, 헤지펀드들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얼마 샀다 이게 다 이 통계인데요. 뭐 이제 분기별로 공개되는 것들. 네, 그 통계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나오는데 아마 그때 다들 엄청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투했던 분들이 이 1, 2월까지 너무나 크게 증가하다가 갑작스러운 시장 조정에 못 견디고 다들 청산. 왜냐하면 마진콜 당하면서 빠져나갔던 돈들을 장기 매수자들이 메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시장이 굉장히 퀄리티라고 할까요? 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량주들이 올라가는 시장 장세가 펼쳐질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참 한켠에서는 누군가는 눈물 흘리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정말 싸게. 제가 봤을 때 워렌 버핏이 산 거가 아니냐. 7월에 또 불러주십시오.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런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매도하는 상황이 누군가에겐 최고의 매수 상황이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통계의 드라마틱한 변화에 저도 이 통계 한 20년째 봤는데 이렇게 두 달 사이에 급전직하에서 우리 돈 200조가 늘고 200조가 털리는 건 정말 오래간만에 2008년 이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대규모로 자금이 움직였습니다. 그 변동성이 또 그렇게 많이 커졌던 거고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왔다 갔다 했고 이른바 미국의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시가총액으로는 2등 3등 왔다 갔다 합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동안 이미 실적이 다 주가에 반영돼 있다. 또 중국 제재를 하면서 기존의 H20을 비롯한 중국 특화 GPU도 못 팔게 된다. 이러면서 주가 막 빠졌다가 또 중동 지역에서 많이 사준다 하니까 막 올랐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는 뭐 일단 엔비디아는 좋아하지 않고요. 왜 좋아하지 않냐? 제가 이걸 조금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위인, 히어로처럼 취급을 받게 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 히어로는 예, 경영자가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얼마 전에 다찌 장관 부임하던 올해 초에 앨런 머스크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작년 4월 아주 유명한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어떤 여성에게 사인 요청을 받았는데 네네. 그 사인 요청 받은 부위가 아주 예민한 부위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주 유명한 사진이 만들어졌죠. 예, 유명한 사진이 만들어졌고 근데 그때 젠슨 황이 죄송합니다. 아유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존자대하며 해줬죠. 그죠? 네네. 네, 근데 그때 주가를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만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그때 그 순간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젠슨 왕이 사실 뭐 가죽 점퍼도 많이 입습니다만 진짜 락스타 대우를 전 세계에서 받고 있고 네.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이제 환호성이 쏟아지고 그렇죠. 있는데 그때 주가를 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그를 일종의 우상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난 이 사람만 믿으면 돼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돈이 몰린 거죠. 그럴 때 누군가는 팔았겠죠. 초기 투자자들은 이렇게까지 존경받고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우상시한다고? 야, 이게 경쟁자들이 들어오겠는데? 그게 딥시크잖아요. 1년 만에 딥시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좀덜 그렇죠. 저가 칩을 갖고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면 고가 칩 위주의 엔비디아 전략이 흔들릴 수 있어. 라며 폭락하던 게 우리 지난 4월의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사우디에서 사준다. 또 중동에서 사준다 하면서 다시 올라오지만 제 말씀은
그때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한번 조성되고 나면 네. 그 뒤에는 항상 우리가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가혹한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만 시장의 예상을 빗나가더라도 안티 세력들이 몰려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엔비디아 주식 뭐 이제 너무 비싸다, 고점 다 왔다라는 이야기 하면은 악플이 엄청 달리죠. 반대로 또 그분의 어떤 너무너무 높은 지위가 약간이라도 흔들리는 징후가 나올 때 그동안 움츠렸던 사람들이 또 공매도를 하거나 반대 포지션을 잡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짊어져야 될 무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틀라스가 지구를 들고 있던 것처럼 무게를 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무게를 지게 되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오랫동안 성공하고 장수하신 덕분에 진 분도 계시지만 너무 빨리 그런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 뒤에 흔들리는 경향이 저희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다. 당장 2000년 때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잭 웰치 책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식스 시그마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를 느끼시는 분이 있고 미국 기업 심지어 예. 네, 또 무슨 콜린스 같은 교수들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그레이트 컴퍼니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때가 거기 실려 있는 기업들 전부 고점이었거든요. 네, 모토로라를 그렇게 찬양하고 경영의 신들. 서킷시티 이런 회사를 전부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알면 투자자들한테 좋은 팁이 나오죠. 포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와요. 근데 또 일반인들은 또 그 포모에 또 가장 쉽게 또 휩싸입니다. 그게 이제 모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투자에 그렇게 해로운 이유가 되겠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가 부자 되는 걸 보는 것만큼 나의 인내심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다. 킨들버거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오늘 끝부분에 젠슨항에 대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재현되려면 다시 겸손함을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너무 높았던 기대들을 좀 오히려 잊어버리거나 누그러뜨렸을 때 다시 올 가능성이 있지 너무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만 쳐다볼 때는 그때 참 어려운 시기들이 저는 과거에 많았다. 몇 년 지난 다음에 오늘의 발언을 제가 또 반성문을 써야 될 수도 있지만 부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로 손실 많이 보고 나서 했다는 말이 내가 천체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어디에 휩쓸리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한 2년 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그러했듯이 그때도 굉장했죠. 국내 증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좀 순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좀 이것도 일시적인 걸로 봐야 할지 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지. 저는 분위기 바뀌었다는 쪽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며 달러를 옛날처럼 사람들이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실책은 그가 관세 전쟁에서 뭐 최종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승리를 선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달러에 대한 신뢰를 너무 많이 떨어뜨렸다. 오로지 달러 자산만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가장 큰 수혜가 지금은 이제 골드, 금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점점 투자자들 마음속에 금은 안타깝게도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네. 배당도 안 주고. 네. 그렇다면 이자랑 배당의 관점에서 볼 때 현금 흐름이죠. 이거에 괜찮으면서 비달러 자산, 달러가 아닌 자산으로서 신뢰할 만한 그런 지역이나 시장이 있는가? 이 흐름, 이 의문을 지금 제일 먼저 각광을 받는 나라가 유럽의 독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유럽의 독일의 이제 최대 문제가 뭐냐면 그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나라의 순자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누적된 투자금이 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PBR를 이렇게 살펴보면 순자산. 순자산이 주가랑 비율 이런 게 그냥 제자리에 계속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뭘 뜻하냐면 그냥 기업이 돈을 벌면 나눠줬다. 배당해버렸다는 거. 투자는 안 한. 그 투자 안 하고 30년을 보낸 나라가 이제 막 재정 적자 준칙 이런 걸 바꿔서 개헌을 했죠. 네. 그래서 열심히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 해에 모멘텀은 있겠지만 지속성이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GDP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5%에 가깝게 R&D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세계 1위 이스라엘, 세계 2위 한국, 세계 3위가 미국이잖아요. 이렇게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주가가 그렇게 뭐 안 비싼 상태에서 달러가 약세다. 그러면 미국 달러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여기에 세 번째 삼박자까지 마냥 맞는다면 네. 뭐 선거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날이니까 선거에 당선되신 분이 정말 공약 사항을 지켜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를 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사주 매입을 했으면 소각을 해라. 네. 그리고 상법도 개정하자, 자본시장법도 개정하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 공직원들이. 공약 사항들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저는 다 지켜지리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단 하나만이라도 뭔가 좀 하는 티라도 난다면 재평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냐. 그러면 정말 올해 내년에는 도저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뭐 안 되지만 그래도 워치리스트라도 한 2년 사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한 5년 안에는 정말 우리가 선진국 지수 편입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일이 대선이고 그 이후에도 또 우리 증시에 조금 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훈풍이 좀 계속해서 불어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그 먹통이 됐었던 삼성페이 이제 좀 해결이 됐네요. 3시간여 만에 해결이 됐다고 하고요. 삼성 원래 측에서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공지문을 띄웠다고 합니다. 해서 이 시각 현재는 삼성페이가 다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1부, 2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다시 기약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